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을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죠.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지구촌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인데 참 이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핵무기 경쟁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핵 얘기를 꺼낸 건 러시아 푸틴 대통령입니다. 푸틴은 안보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의 핵무기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불과 몇 시간 뒤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핵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확장하겠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마치 기싸움을 벌이는 듯한 양상인데요. 기싸움 대상이 지구촌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라는 점에서 그 트럼프의 트위터 글 하나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20세기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분위기군요. 네. 그런데 푸틴은 연설이라고 하셨지만 이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네. 어떤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다분히 좀 즉흥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의 엄포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고요. 또 달리 보면은 이 핵무기를 감정적으로 거론할 정도로 트럼프식 대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의 이번 핵무기 트위터 발언이 불과 2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 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네. 그대로 번역해보면요. 그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와 관련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 최대 핵 강국인 미국의 최고 사령관이 될 대통령 당선자가 그 핵무기라는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을 트위터에 한 문장으로 올렸다는 것은 그 너무 무책임하고 돌출적인 행동 아니냐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요. 핵무기와 관련한 미국의 공식 발표가 지난 2010년에 마지막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1년간의 미국 정부 내 논의와 숙고 과정을 거쳐서 64쪽에 달하는 핵무기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던 때였는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트위터 글 단 한 문장으로 말 그대로 핵폭탄급 발표를 한 것이죠. 트럼프의 그 트위터 글이 엄포성에 불과한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행으로 연결될지 아직 뭐 가늠은 안 되지만 아무튼 그 양대 핵강국 통수권자들이 거의 동시에 핵 능력 강화 얘기를 꺼내면서 말씀대로 그 과거 냉전 시대 핵 경쟁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세간의 평가를 보면 뭐 트럼프나 푸틴 둘 다 어디로 튈지 예측이 힘든 인물이다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네. 핵무기 감축을 논의해도 모자랄 상황으로 보이는데 핵을 놓고 이 두 사람이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상황 참 우려가 되는데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요즘 제 주위에서도요, 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걱정하는 지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아이들 시력까지 크게 나빠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군요. 네, 다들 짐작은 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통계가 나온 건데요.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 시력이 1.0 미만인 초중고생 비율이 역대 최고로 높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예, 초등학생은 31%, 중학생은 절반이 넘는 54%, 그리고 고등학생은 무려 3분의 2에 가까운 65%였습니다. 전국 5살에서 17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3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시력조사 결과인데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은 그 초등학생 3명 가운데 1명, 그리고 중학생은 2명 가운데 1명, 고등학생은 3명 중 2명이 시력이 1.0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비율은 일본에서 시력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갈수록 어린이들의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문부과학성과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을 아니나 다를까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시점과 통계 결과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액정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력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이거 일본만의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면밀한 조사나 통계가 필요한데요. 저도 요즘에 이게 노안인지 스마트폰 때문인지 좀 가물가물합니다. 자, 끝으로요. 이 홍콩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는데 결국 이 집값 때문이라고요? 네, 홍콩 툰먼구라는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아파트인데요. 한 가구의 전체 공간이 11.9제곱미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청취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평수로 말씀드리자면 불과 3.6평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과 부엌을 제하면은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4.6제곱미터, 1.4평이란 얘기고요. 이 아파트 건물에 딸리게 될 자동차 한 대의 주차 공간 크기가 12.4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차 한 대 세울 공간보다 작은 아파트가 생기는 셈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이른바 이 구두 상자라고 불리는 극단적으로 좁게 만든 초소형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계속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좁은 집을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석 달 전에 완공된 15제곱미터 4.5평짜리 아파트가 400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억 2천만 원에 매매될 정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주차 공간보다 작은 이 아파트는 내후년 2018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어제 열렸던 5차 청문회 많은 분들 참 답답해 하셨죠.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였지만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였다. 이런 지적 많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뒤집어도 우병우 서머리 코너입니다. 전문가이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5차 청문회를 비롯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한번 총정리해봅니다. 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어제 열린 5차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머리들을 잘 못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의혹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만 잘 정리를 해서 차분하게 물어보셨어도 어느 정도 파고들 수 있었을 텐데 우 전 수석이 워낙 모르쇠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 부분을 좀 날카롭게 파고드는 모습이 좀 아쉬웠고요. 네. 물론 이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죠. 녹취록 네. 같은 것들을 준비해 오면서 그 전에 몰랐던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네. 자, 얼마나 포커페이스를 하고 모른다,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럴까. 이건 김기춘 전 실장 때도 나왔던 대목이잖아요. 모범 사례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당연히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받아칠지가 궁금했는데 모르면 그 다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준비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거죠. 김기춘 전 실장도 그랬지만 우병우 전 수석도 뭐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네. 꼬리가 남을 만한 증거들 이런 것들은 다 뭐 찾아봐서 없앴거나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대책회의하는 모습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줬고 그랬죠. 그만큼 우 전 수석의 준비에 비해서 의원들의 준비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기죠. 결국은 준비 부족이다. 이럴 때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녹취가 있으면 최고인데요. 어쩔 수 없죠. 중간중간에 이제 네티즌들이 오히려 제보를 해가면서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아쉬움을 오히려 국민들이 달래줬죠. 어제 조금 이따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그나마 좀 준비가 됐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녹취. 그러니까 이 골프장 직원의 녹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이 김장자 씨가 최순실과 친하고 그 과정에 따라서 우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이 진술인 거죠. 물론 우 전 수석은 어제 이제 청문회장에서 얘기하기를 처음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을 때 검찰 4년 후배가 있던 자리였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자리를 갔겠냐라고 정말 민정비서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바람에 네. 같은 법조인으로서 참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수석이 되셨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땐 지극히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하고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생각하실 거예요. 이 우병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도대체 무슨 네. 일이 있었던가 서머리를 잠깐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처음에 가장 크게 얘기가 불거졌던 게 이미 이제 1심에서 4년형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그렇게 재산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됐을까? 넥슨 허위 신고를 주식이요. 했었는데 네. 130억이나 무슨 검사장이 돈이 있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검증 과정에서 보니까 인사 검증을 했던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본인이 물론 처가긴 하지만 5천억 원대 자산가다 보니까 처가가 130억 정도는 가져도 됐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찾아보니까 진경준 검사장과 그 수상한 거래를 했던 넥슨과 김정주 회장.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우전 수석의 장인이 남기고 간 재산 그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강남역에 빌딩을 샀던 게 넥슨이라는 게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언론에 찾다 보니까 또 나온 분이 이분이 워낙 이제 처가 쪽에 자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가족회사라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정강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자금 같은 것을 유용한 게 아니냐라는 혐의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처가에서 부동산 투자 같은 것들을 좀 잘못된 방법으로 했고 축소 신고를 했다. 혹은 투기란 게 아니라 의혹이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참 많은 분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게 이제 아들이 의경 보직을 받았는데 굉장히 높은 경찰 간부의 운전병으로 활약을 했는데 권은행을 그렇게 잘해서 거기를 갔다라는 황당한 해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이없는 해명이 나왔죠. 근데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냥 고개를 갸웃기도 하면서도 워낙 권력의 정점이 있다 보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불거진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 사태가 만약에 2014년 말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이라는 게 터졌을 때 그때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봤더라면 최순실이 대한민국 권력 1인자라는 그 문건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보니까 우전 수석이 거기에 관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왜 제가 지금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결과는 아시겠지만 문건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건 찌라시라고 대통령께서 보셨으면서도 그 문건이 유출된 게 문제다. 국기문란이다. 그게 국기문란이다. 내용은 따지지도 않고 그런 방향으로 몰아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결국 우전 수석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실은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최순실과도 연결이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고 최근에 다시 또 이제 많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하는 작업에서 외압을 행사해서 이걸 또 막은 건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까지 나온 거죠. 양 변호사님이 거의 걸어다니는 우병우 사전이시군요. 지금 완벽 총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 게 처음에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였고 쭉 가다가 최순실이 등장하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쨌길래 프리패스를 했다는 등 이 비선 의사가 드나들었다는 등 또 오늘은 또 무슨 부동산 투기에 대통령이 또 가담하는 등 놀라운 일이 뻥뻥 터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은 공무상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알면서도 최순실이 제 집 드나들지 청와대를 드나들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 비서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민정수석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최고 권력자 주위에서 기생하는 권력의 비위를 막는 것이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정말로 무능해서 못한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못한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김경진 이제 국민의당 의원의 녹취록에 따르면 최순실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간 계기가 된 거 아니냐 계기가 이런 의혹인 거죠. 이거는 애초에 단순하게 일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범 수준의 것까지도 되는 게 아니라는 물론 의혹이죠. 그러니까 어제 많은 국민들이 너무 답답했을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참 준비 부족, 이 질문 답답 어찌 보면은 자기에게만 너무 하시고 이제 뼈 있는 답을 못 이끌어내시고 그랬지만 어제 전체를 모아보면 느낌은 이거예요. 어쨌든 우병우 당시 수석은 나는 민정비서관 일에만 민정수석 일에만 그냥 전념했다. 성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나머지는 모른다. 그런데 모르면은 직무유기인 거고 몰랐다면 정말 몰랐던 게 사실이라면 알았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했으면 위증일 뿐만 아니라
방조자 내지는 적극적인 공범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제 물론 어제 뭐 변조도 돼 있었고 네. 녹음 상태가 그렇게 뭐 완전히 누가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 변조 얘기를 증인이 막 짚더라고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시니까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그 부분에서 신뢰성을 바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녹음은 사실은 법정에 가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건 맞는데 네. 어제는 청문회 자리였잖아요. 그런데도 하여튼 그 부분의 신빙성을 다툰 거죠. 그러면은 이제 5차 청문회는 끝났는데 예. 다시 또 뭐 이어지는 청문회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으로 가잖아요. 예. 그럼 어제 쭉 하루 종일 우병우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을 살펴보신 바 특검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국 증거 싸움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골프장과 관련해서 최순실이 방문을 하면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갔더라. 네네네. 그런 표현이 그런 나왔죠? 표현들이 나오면 그 부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들이 디지털 증거들, 사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한두 개라도 나와준다면 거기서부터 좀 파고들 수 있는 게 어제 또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 하나 나왔죠. 어제는 이제 이완영 의원과 관련해서. 오후에. 네, 오후에. 네네. 그것도 이제 네티즌들이 찾아내서 제보를 한 사진이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제보했죠.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 어제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네. 이제 이완영 의원이 그 JTBC에서 입수했던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 같은 것들을 혹시 이분이 청문회에서 다투어서 이거를 오히려 그 최순실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시간 동안 시끄러웠죠. 약간 좀 뭐 본인 해명도 하시고 난 도와주려고 네. 한 게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영선 의원이 덜컥 사진을 몇 장 낸 게 거기에 이완영 의원이 있고 이제 최순실의 변호를 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있고 네. 거기까지만 봐도 벌써 이경재 변호사랑 연결이 되니까 최순실과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경재 변호사는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정윤회 씨도 변론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덜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라고 불리는 정강에 네. 전무분이 계셨던 거예요. 거기 또. 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 우 전 수석의 장인 돌아가신 이제 그 네. 회장님이 이상달 회장님의 네. 이제 오촌이었나요? 사촌인가? 이 친인척인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가족의 재산 관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완영 의원도 있었고 거기에 이경재 변호사도 있고 그럼 우 전 수석도 당연히 아는 게 아니냐. 이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는 게 아니냐. 아니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어제 청문회장에 우병우 전 수석의 도시락을 들고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서 그 관계가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 거의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비서관처럼 수행을 해줬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제 그 사진이 이완영 의원은 해명을 하기를 이거 별거 아니다. 오늘 기자회견했죠. 기자회견에서 왜 나를 이렇게 정치적 음모로 모느냐라고 하면서 고령군 향후에 모임에 갔던 거고 향후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개된 사진인데 이 박영선 의원이 정치적인 음모를 펴는 거다. 박영선 의원 정계 은퇴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 고령군 향후 회장이 돌아가신 이상달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장인인 거죠. 그리고 부회장이 이경재 변호사예요. 지금 최순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령이 인구가 굉장히 많나 보죠?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한번 찾아봤어요. 고령이 인구가 한 35,000 남짓이더라고요. 작은 소도시인데. 그 작은 소도시의 이경재 변호사가 거기서 70년대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검사를 했고 나중에 고등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도 지낸 분이에요. 그 정도면 그 지역에서의 지위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상달 회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전국구적인 어떤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자리에 그 인연을 우 전 수석이 모른다? 자, 그리고 오늘 우병우 이제 썸머리니까 이 사진 한 장도 좀 정황이 수상쩍습니다. 물론 이제 의혹이니까 팩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끝으로 한 가지 짧게요. 지금 해경의 그 서버 압수수색을 당시 우병우 수석이 방해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담당자와 얘기를 한 바가 있다. 통화는 했다. 그것도 이제 계속 다그치니까 인정을 했는데 방해한 건 아니고 해경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된 범위 이후 범위 밖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국가기관 간에 생길까 봐 조율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일단 민정실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알겠습니다. 권한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부터가. 앞으로 또 좀 모셔서 얘기 더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병우 전문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하나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2588. 네, 성탄절이 지나면 26일 월요일에 구치소 현장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5차 청문회까지를 한번 2부에서 총정리해봤고요. 3부에는요. 지금 개헌을 즉각 추진하겠다. 대통령 이 경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고요. 새누리당 탈당파, 지금 이 보수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정병국 위원장과 인터뷰해보겠습니다.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를 들으시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